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하루 뒤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다우는 0.4%가량 올랐습니다. 유럽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상품 가격 상승으로 관련주가 일제히 오르며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주요국 증시는 1.5% 안팎으로 뛰었습니다. 국제 유가도 상승하며 배럴당 1% 올라 81달러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완화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샌증시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결국 또 추가적으로 결국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정례 회의 하루 앞두고 FOMC에 거는 기대가 컸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용지표 때문에 좀 출렁였었지만 FOMC에 대한 거는 기대로 주말 지나기 전에 먼저 저가 매수세가 큰 폭으로 유입이 됐었는데요. 다시 D-1 날에 바로 더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우는 0.4% 45포인트 정도나 올랐는데요. FOMC에 대한 기대가 큰 그런 뉴욕 증시 상황. 일단 FOMC 얘기도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 안동훈 과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FOMC 부양책에 좀 베팅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예, 미국은 그 FOMC 정례회의를 하루 앞두고 주가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다우가 45포인트 오른 1698, S&P가 6포인트 오른 1127, 나스닥이 17포인트 오른 2305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대부분의 블루칩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날 그 시스코가 2.91%, IBM이 1.43% 오르면서 시장을 견인했고요. 그리고 이날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날드가 7월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판매 실적을 발표하면서 1.6%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베이가 그 지분 30%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 전화업체 스카이프가 연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2.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블랙베리 제조사 리서치 인모션은 주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서비스 중단 위기를 넘겼다는 소식으로 3.5%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그 HP는 급락을 했는데요. 그 HP의 그 성추문 사건으로 사임한 마크 허드 최고 경영자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HP 주가가 닷새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HP의 거래업체 여성 대표가 당시 HP의 CEO를 맡고 있던 마크 허드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조사가 착수됐고 그 과정에서 CEO가 회사 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확인하게 됨에 따라서 그 CEO가 6일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택 관련 그 주식들이 또 올랐는데요. 이날 KB홈은 6.48%, DR호트는 4.34%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망 중립성 협의 회의를 개최한 브라이존이 1%, 1.05, 구글이 1.03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맥도날드는 실적 호조세 때문에 상승을 했지만, HP는 성추문 관련해서 좀 사임을 하게 된, 결국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CEO 스캔들 때문에 거의 한 8% 급락했다라는 얘기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주택 관련주도 뭐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보니까 유가도 나중에 다뤄볼 테지만, 다시금 상승을 했더라고요. 때문인지 에너지, 원자재 쪽도 분위기가 괜찮았다고요. 예. 이날 브리티시 페트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주식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네. 나머지 그 주식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그 유가 선물 트레이드들이 상승 쪽으로 베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원자재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 보니까 프리포트, 맥로란 그리고 알코아가 모두 다 1% 이상씩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지수에 대한 전망치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우 지수를 얘기를 많이 하지만 뉴욕 증시 들여다보면은 S&P 500 대형주 가지고 예측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S&P 500이 지금 어제 그러니까 간밤에 썼던 뉴욕 증시 마감가 기준으로 보니까 1127포인트에 끝이 났는데 지난 5월, 4월 넘어서면서 그 최고점인
1200포인트에 다시금 연내 도달할 것이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네네. 이날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그 저금리 영향에 따라서 S&P 500이 지수 1300까지 이룰 수 있다고 내다봤고요.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그 견조한 기업 실적이 지수를 16%가량 더 올릴 힘이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올해 전망치를 1250에서 1200으로 낮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골드만삭스는 왜 올해 S&P 500의 전망치를 오히려 더 한 1200 정도로 원래 생각했던 1250이 아니라 하향 조정한 것인지요? 예,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이제 그 2011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네. 기존 그 예상한 2.5에서 0.6%나 하향한 1.9%로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S&P 그 500 지수 자체도 그 전망치를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내년 기업 순이익도 93달러에서 89달러 낮추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디플레이 업과 실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만 끌어내린 것이 아니라 일본 쪽도 역시 어둡게 전망했다고요? 예. 그 일본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1.7에서 1.4로 낮추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일본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사라지면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조짐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고, 일본 정부 당국에 의해 유지되던 소비자 지출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이 같은 둔화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제는 FOMC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지금 같은 분위기 속에서 S&P 500이 또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커다란 얘기들을 해봤는데 당장 어제 그저께 저가 매수세가 막판에 들어온 것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서 또 새로운 장이 열렸던 간밤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것 바로 FOMC에 대한 거는 기대가 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너무 굳게 믿고 있는 것 아닌가 좀 슬쩍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쪽이 뭐 대부분인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뭐 특별한 코멘트나 정책에 관한 어떤 새로운 것이 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쪽의 의견도 있는 모양이던데요. 예, 그 FOMC 회의 자체에서 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는 참 이 양날의 칼로 이제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이날 그 뉴욕 그 시장의 그 거래량을 보시면 57억 1000만 주를 거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평균이 한 96억 5천만 주였는데 크게 미달하는 모습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상당히 관망하면서 복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날 그 만약에 이제 그 고용 지표 등 그 최근 경제 지표들이 일제히 부진한 경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하면서 경기 부양을 할 수도 있고 그 내놓을 수도 있고 반면에 이제 그 추가 완화책을 내놓는다면 미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태인지를 확인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 FOMC 성명문에서 경기에 대한 판단도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 그 글로벌 인사이트의 그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성장률, 소비, 고용 등 최근 취약한 경제 지표들을 고려해서 FOMC는 경기 판단을 하향하게 조정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최근 반대적으로 이제 시장이 느끼는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연준이 내일 FOMC 회의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향후 계획만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만약에 추가 부양책이 나온다면은 가장 지금 많이 거론되는 것이 MBS 모기지 증권의 매입을 다시금 해주는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추가 의견을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지준율 인하도 뭐 MBS 뭐 다시 매입해주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또 후보군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일단 이 FOMC가 할 수 있는 제일 먼저의 방법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FRB가 만기 도래하는 모기지증권의 원리금을 국채에 재투자하는 초보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 뭐 거의 나올 수 있는 처음의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금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새로 투자
그 새로 내놓을 수 있는 그 마지막에 어떤 방법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금리는 20개월째 이렇게 동결이 되겠는데 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는데 또한 그 문구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돼서 붙어 있을지 그런 문구의 변화도 좀 잘 민감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어쨌거나 FRB 추가 완화책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은 맞습니다. 좀 의견이 팽팽한 것도 사실인데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 쪽의 국채 시장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 국고채 수익률이 지금 사상 최저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데 이거는 못 들겠지 하는 부담스러운 레벨도 아주 쑥쑥 들어가면서 초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에서 앞으로 미 국채의 강세가 조금 더 진행될 것이다. 이런 쪽의 의견을 내놓았다면서요? 예, 이날 그 뉴욕타임즈에서는 그 패드가 국채 추가 매입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장 금리가 더욱 내려갈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경기의 부진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든 안전자산을 주로 매입하면서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지난 6일 2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장중 0.5% 밑으로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도 4.5% 선이 무너지면서 역사상 최저치에 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사상 최저치에 있는 미국의 지금 국채 수익률도 점점점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FOMC에서 어떤 코멘트를 할지에 따라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까지도 지금 영향권에 놓여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럽 쪽은 어떻게 마감됐는지 유럽 쪽 마감 상황도 좀 전해주시겠어요? 반등했나요? 예, 유럽은 장 초반 1% 상승세를 넘게 출발해서 그 상태를 굳건히 유지한 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영국 FTSE 100지수가 1.47% 상승한 5,410, 독일 닥스 30 지수가 1.47% 상승한 6,351, 프랑스 CAC 40 지수는 1.65% 상승한 3,777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그 유럽 시장은 미국 고용지표 악화에 따른 그 FRB의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내다봤고요. 또 독일의 수출이 최근 20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유럽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낳으면서 투자 심리를 밝게 하고 그다음에 유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종목별로는 이제 바클레이스, BNP 파리바 등 이런 은행주들이 2% 상승하고요. 그리고 독일 최대 화학회사 바스프가 2%, 그다음 지멘스, 다임르, 만, 르노, 로레알 등이 2% 이상을 상승하면서 상위 종목군을 차지했습니다. 예. 자, 보니까 유럽 쪽도 뉴욕 증시 쪽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원자재주의 힘이 좀 좋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앞서 계속 언급하셨고, 저도 언급을 드렸다시피 유가가 다시금 좀 올랐습니다. 얼마 정도까지 반등을 새롭게 했는지요? 이날 유가는 그 9월 인도분 그 서부 텍사스 원유는 0.78%, 8센트, 0.97% 오른 81.48달러로 장을 마쳤고요. 장중 81.76달러를 터치하게 됐습니다. 이 국제유가는 8월 들어서 지속적으로 80달러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유가 자체가 주식시장을 살펴보면서 유가의 자체적인 것보다는 주식시장 전망이나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이런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FOMC 앞두고 그 전일에 유로 대비해서 3개월 내 최저치까지 찍었던 달러화가 조금은 반등을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이날 유로는 0.06 달러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유로당 1.327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FOMC 앞두고 3개월 저점에서 달러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80.71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FOMC에서 추가 양적 완화 정책 나오면 달러화는 어떻게 좀 영향을 받겠습니까?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을 펴게 되면 기존 지금 현재 이제 달러 약세 흐름이 더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네. 시장의 흐름은 이머징으로 계속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더 가속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다른 통화들은 어떤가요? 달러 약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엔화라든가 유로화는 계속해서 좀 강세 국면이 이어지겠습니까? 예, 당분간 그 엔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예, 그 이후로는 현재 그 미국이나 유럽의 그 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그 엔 자산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고, 예. 두 번째로 그 중국이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엔 자산 매입을 증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매입 규모가 1월에서 4월 전체 규모보다 전체를 초과할 만큼 컸던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엔화 강세 시기와 맞물려서 이제 같이 그 엔화의 가치를 상승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일본 그 경제 구조 자체에서도 엔화 강세의 배경을 볼 수 있는데, 예. 일단 일본의 자본 대외 자립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 대부분이 이제 일본 자국민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 자체가 뭐 불거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어떤 자체적인 자립도 때문도 있고 중국 쪽에서 외환 보유고를 좀 다변화시키면서 엔화를 많이 매입하고 있기 때문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달러화가 약세를 띠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엔화에는 수요가 이래저래밖에 몰릴 수 없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85엔대 이거 깨지면 또 일본 정부가 개입에 지금 들어갈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상품 시장 그리고 외환 시장까지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는요 현대증권 광화문지점 안동호 과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만에 뉴욕 증시 이렇게 보셨다시피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하루 더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다우가 0.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 1790에서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1800까지 10포인트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1800에 대한 거는 기대가 적지 않은데 오늘 장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철원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매주 이 시간 글쎄요. 제가 휴가 갔다 오고 복귀한 다음에 한 2주 정도 거의 네. 모든 패널과 1800에 대한 얘기를 한 번쯤은 해본 것 같은데 오늘 진짜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예, 뭐 맨날 갈 듯 하면서도 뭐 2포인트 부족하고 뭐 4포인트 부족하고 장중에 찍지도 못하는 1800포인트인데 뭐 이번 주는 한번 또 계속 한번 도전해보는 예, 그런 한 주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네. 뭐 글로벌 증시나 이런 여건들이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1800에 대한 정말로 한번 1800을 한번 볼 수 있는 네. 그런 주간이 좀 되지 않을까 한번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코스피가 1790선 이렇게 탈환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외국인들이 컴백을 해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4월 만에 컴백. 사실 그 전에 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장에서 많은 규모는 아니었죠. 합쳐봤자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됐었고 어제도 뭐 그렇게 또 많이 샀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은 어쨌거나 외국인들이 돌아와 준 것에 일단은 더 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급에서 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최근에 시장 자체가 기관 쪽에서는 펀드 환매 물량으로 인해서 기관 쪽은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네. 지속적으로 연기금과 외국인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 매수를 좀 이끌어 가면서 시장을 하방 경직선을 만들고 낙폭을 좀 만들어내지 않는 그리고 상승적으로 분위기를 좀 연결해가는 이런 시장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네. 지금 환매에 대한 시장의 전망치들은 185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은 환매는 어느 정도 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치가 좀 나오는 게 대다수의 의견들이 많은 네. 거고요.
지금 외국인 쪽에서는 지속적인 매수는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머징 마켓 쪽에서 아직까지 국내 증시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런 전반적인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유지가 될 것 같고 네. 이번 주 내내 지금 중반기 때부터 지금 계속 연기금들의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연기금이 올해 지금 투자 비중 자체를 주식시장의 비중을 늘리기로 한 전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도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1800포인트를 찍고 조금 더 추가 상승해서 1850포인트를 빠르게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네. 펀드 환매가 일단락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하반기가 예상외로 조금 더 긍정적인 시장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펀드 환매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런 펀드 환매가 지금 최근에 장이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펀드 환매 물량이 조금씩 좀 줄어들어가는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1800에 대한 가능성은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1800을 넘어서면 오히려 펀드 환매는 좀 줄 것이다. 외국인 연기금이 반대편에서 쭉 사준다면 오히려 지수는 굉장히 쉽게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가파르게 이어들어 나가는 모습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일단 외국인들이 지난 목요일 금요일장에서 이틀 연속 팔면서 또 팔게 보이게 만들었던 원인이 바로 IT 섹터에 대한 집중적인 외인들의 매도였습니다. 어제도 사실 사흘 만에 컴백했다라고는 하지만 전기전자 sek터를 가히 팔았지 않습니까? 예, 전기전자가 지금 시장에서 상반기 때 주도권을 만들었다가 지금 네. 주도권을 내주고 나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매도로 인해서 가격이 전혀 올라오지 못하고 조정만 계속 받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미워하나요? 아무래도 환율 영향과 지금 하반기에 대한 전망치들이 의견이 좀 분분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종목들이 3분기 때의 전망치들이 어느 기관 쪽에서는 좀 좋게 괜찮다, 예상외로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 전망이 나오는 반면에 네. 어느 쪽에서는 많이 좋지 않을 거다, 예. 예, 이런 전망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각은 좋지 않을 거다가 아마 힘이 좀 받는 지금 상황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가격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기관 쪽에서는 하이닉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수가 좀 유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이 됐다는 이런 시각이 좀 부각이 되면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지는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여건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관 쪽에서 조금 더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하반 경직이 확인이 되게 되면 다시 주도권, IT가 주도주로서의 다시 부각이 되기는 좀 힘들겠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예, 괜찮아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상황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IT 섹터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지만 일단 같이 매도를 했던 기관 쪽에서 매수로 좀 전환이 됐다는 거, 이런 시그널들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조금 더 올라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기관 쪽에서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떨어지는지, 네.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은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네. 조금 더 가격적으로라도 상승세가 조금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매도 때문에 고생했던 IT에서 그나마 일단 기관이라도 조금 더 많이 돌아줬으면 하는 그런 수급에서였던 긍정적인 전망을 조심스레 내비쳐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또 IT 섹터가 좀 부진한 게 3분기의 어떤 이익 전망에 대한 고점, 이 부분도 있지만, 잠깐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환율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정가가 정말 1160원 거의 턱걸이를 했기 때문에 오늘 1150원 쪽으로 충분히 뚫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어느 정도 환율이 지금 최근에 갑자기 좀 급락을 좀 하면서 네. 1200원을 깨지 않았던 환율이 1200원이 무너지면서 1160원 초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달러 약세 기조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아무래도 지금 추가 하락적으로 조금 더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이 추가 하락이 되게 되면 분명히 수출주들에 대해서 상반기 이끌어왔던 IT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종도 분명히 좋지는 않을 텐데 네. 이런 부분들이 수량에서 커버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환율로 인해서 이익 부분에서는 약간의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인 물량 자체가 늘어난다는 부분들, 네. 수출 물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환율로 인해서 이 훼손 부분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고 시장에서는 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것 같고 네. 어차피 사업 계획서를 2010년도에 세울 때 예. 환율 자체를 지금보다 더 낮은 환율로 계획을 좀 짰었기 때문에 네, 사업 뭐 계획서 1,100원대라든가. 자체가 1,100원대를 예상을 하고 사업 계획서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환율 하락 정도에서는 단기에 좀 급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얘기가 돌 뿐이지 회사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리스크 방어책을 좀 만들어 놨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IT 얘기는 이 정도에서 일단락을 짓고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꺼내볼까요? FOMC에 대한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밤에 열린 뉴욕 증시 그냥 눈치 보다가 끝날 가능성도 오늘 살짝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말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 내부적으로 목요일날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는데 뭐 동결을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달에 워낙 또 깜짝 인상을 했었기 네네.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인상을 얘기하는 분들도 뭐 소수지만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금통위가 있기 뭐 하루 이틀 전이면은 대부분의 시장에서 예측치들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었는데 네. 지난달에 깜짝 금리 인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에서도 지금 깜짝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좀 슬슬 나오곤 있습니다. 예. 예, 물론 지금 최근에 물가 상승률 자체가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좀 인상하지 않을까 예. 이런 시각들이 시장에는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물론 그날 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지금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던 깜짝 금리 인상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번 주도 목요일 날이 돼 봐야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확정적인 수치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런 변수들은 시장에서 얘기는 되면서 시장에서 영향력은 어느 정도는 좀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인 하방 경기에 나와 있는 시장 내부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금리를 올리더라도 크게 뭐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 네. 그런 시장 상황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금리가 인상된다 할지라도 말이죠. 외국인들은 원화 강세에 조금 더 베팅을 해줄 가능성이 있고 지난달에 금리 인상한 다음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 역시 우리 한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죠. 결국 경기 확장을 염두에 두고 만약에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유동성은 시장에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글쎄요.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섹터가 곧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이제 금융 섹터가 아닐까 싶거든요. 예, 금리 인상에 대해 하게 되면은 특히 뭐 보험이나 은행주 이런 업종에 대해서 분명히 이익이 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도 좀 더 올라가는 쪽으로 좀 시장에서 보고 있고 네. 금리도 만약에 하반기 때 조금 더 올릴 거라는 시장의 심리가 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금융 섹터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분명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금융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최근에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은 없지만은 종목별 변동성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순환매장에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깨지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네. 빠른 순환매를 대응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투자자분들은 네. 아예 그냥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는 단기적인 악재가 좀 돼서 시장에 출렁이기는 하겠지만 네. 장기적인 플랜에서 보시면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주가 지수는 올라갔던 과거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를 대비하시고 아예 그냥 조금 중장기적으로 빠른 순환매는 나는 잘 대응 못하겠다 그러신다 싶으면 빠른 순환매를 하반기를 좀 겨냥해서 금융주 섹터를 좀 담아 놓으시면 네. 나쁘지 않은 그렇게 하반기 때는 투자 수익률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금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말씀하셨듯이 보험도 있고요. 은행도 있고요. 또 증권도 있는데 1800 바로 밑에서 사실 1800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미 증권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보험주도 좀 가다가 뭐 자동차 그 보험료 조금 조정이 역시 마음에 안 찬다 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은행주가 참 이렇다 하게 시원하게 지금 못 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최근에 은행주들이 뭐 2분기 실적 발표를 좀 보시면은 대손 충당금을 좀 많이 쌓으면서 적자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 적자 실적을 발표를 한 거는 대손 충당금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상 뭐 그런 발표치라서 가격 조정이 뭐 크게 있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대손 충당금 부분이 잠재적 리스크로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은행주들이 최근에 좀 가지 못했지만 금리 인상 시기 그리고 대손 충당금 자체가 어차피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쌓아두는 돈이기 때문에 네. 예,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염려할 부분들이 아니고 경기가 만약에 확장이 된다 그러면 지금 대손 충당금을 쌓았던 뭐 건설 경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쌓아놨던 대손 충당금이 다시 한번 환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은행주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예대 마진 부분이 좀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 때는 은행주들이 조금 더 좋아지는 패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증권주, 그리고 보험주, 은행주가 다 얽혀있는 금융섹터 가운데 한 종목 정도만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봤으면 싶은데요. 그에 앞서서 지난주에 잠깐 언급하셨던 STX 페노션, 이거 뭐 2주 연속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제가 찬찬히 뜯어봤거든요. 결국 예. 선절을, 터치를 잠깐 했던데요. 지금 뭐 STX 페노신이 제가 매수 단가를 말씀을 드렸던 네. 12,300원이 어제 종가였는데 네. 최근에 지금 어제 해운주가 이제 뭐 장중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BDI 지수가 2,000포인트 넘었다는 어제 뉴스 기사화가 되면서 어제 네.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 정도 최근에는 워낙 순환매가 빠르고 제가 조금 더 중국 섹터를 좀 기대를 하면서 네네. 해운주가 올라올 거라고 제가 한 2주 연속을 계속 들고 있었었는데 가격이 생각만큼 시장에서 부각이 좀 되지 않아서 가격이 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한번 종목을 좀 교체를 하면서 빠른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한번 대처하기 위해서 금융주 섹터 중에 제가 증권주 한 종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대우증권일까요? 삼성증권일까요? 뭘까요? 예, 저는 이번 주 삼성증권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관 쪽에서 지금 지속적인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고, 지금 상반기 시장의 가장 히트 상품은 랩 어카운트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펀드 환매가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쪽이기보다는 펀드를 환매를 해서 랩 상품이나 들어가는. ES 상품으로 갈아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발빠르게 되어가는 게 삼성증권입니다. 예, 삼성증권이 지금 랩 상품에서 상반기 때 가장 대응도 빨리 잘 했고 사업 구조 자체도 브로커리지하고 자산관리 쪽에서 안정적인 사업 구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수가 아무래도 상승을 하게 되면 증권업종들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좀 올라온 폭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기관 쪽에서 지속적인 매수세와 지수가 1,800을 좀 돌파하게 되면 증권주들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증권주를 좀 매수를 좀 해보시라고 삼성증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삼성증권 많이 올랐는데 차트 좀 보면서 가격 얘기 들어보죠. 네, 지금 가격 차트를 보시면은 좀 부담스러우셔서 좀 사시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최근에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는 부분, 특히 수급이 받쳐주면서 가는 종목들은 수급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세가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최근에 올라왔다 뿐이지 작년 연말 가격대가 지금 뭐 7만 원대까지 가 있었던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시는 거는 시장 분위기나 이런 더 추가적인 상승세에 대해서는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사셔도 좀 될 것 같고 어제 종가가 65,200원이 나왔는데 어제 시초가 정도에 64,000원권 정도면 매수를 좀 해보시고 네. 지금 일봉상 보시면은 뭐 앞 꼭지가 없습니다. 지금 뭐 일봉상에서는 윗선이 없기 때문에 네. 주봉상 보시면 전고점인 71,000원 전고점 작년 연말에 올해 초 작년 연말이 네. 71,000원이었습니다. 예, 그때까지는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있을 것 같고 주봉상 보시면 이제 뭐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양봉이 네. 나오면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는 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손절가는 제가 일봉상 보시면 6만 원 선, 60일선이 버티고 있는 6만 원 선 한번 손절가로 심리적으로도 6만 원이 깨지게 되면은 네. 조금 만 단위가 좀 변화를 하기 때문에 6만 원을 제가 손절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뉴욕장 보고 조금 뛰어서 가면 어떡하죠?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아침에 시초가가 만약에 증권주들이 장중에 보시면 어제도 뭐 그렇게 아침에는 강하지 않았지만 네.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급등을 하고 이런 예.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끝까지 기다려 보시고 아침에 시초가가 높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굳이 따라가서 잡지는 말고 이번에도 만약에 1,800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은 다시 뭐 2포인트, 3포인트 부족하고 그렇죠. 다시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FMC 일단 확인하고 싶어 할 거예요. 굳이 뭐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따라잡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성증권 64,000원 시초가에서 뛰어서 출발하면 조금 기다려서 64,000원에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 오늘의 센 전략 한번 함께 해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자금 조달 실패 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줄줄이 좌초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양재동 파인시티 개발 사업이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가운데는 처음으로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유임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금 부처별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심도 있는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조사가 끝나면 발표를 늦출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LG그룹 계열사가 우수 연구개발 인력 확보를 위해서 신입 직원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공개 채용에 나섭니다. 그동안 경력직 모집에만 주로 활용을 했었던 상시 채용은 최근 들어 이공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지자 이같이 신입사원로까지 확대하게 됐습니다. 지난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 비해 3.4%나 올랐습니다. 채소나 과일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산자 물가를 8개월 연속 상승세로 이끈 건데요. 채소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무려 33.8%나 뛰었습니다. 4대 시중은행들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금융위기 직전 수준까지 다시 올라섰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도 하반기 들어 8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은행권이 자영업자 지원이냐 아니면 은행 건전성 확보냐를 놓고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앤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이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총 1조 원대 부동산 개발을 한다고 해서 주목을 끌었었죠. 양재동 파인시티 결국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대규모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같이 파산 신청을 한 것은 이 케이스가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재개발 프로젝트죠. 벌써 이 파이낸싱 사업으로 파이시티 사업인데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알려져 온 사업입니다. 끝내 이 좌초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개발 사업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를 대출해준 대주단이 이 파이시티에 대한 파산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어제 알려졌습니다. 이 파이시티 사업 같은 경우 이제 총 96,000 평방미터 부지의 이 백화점과 할인점, 또 쇼핑몰, 사무실 등 이 복합 유통시설을 세우는 이 PF 초대형 사업이었는데요. 네. 이 이제 시행사의 자금 조달 역량이 더 이상 없다고 이제 판단하는 데다가 또 이제 시공사인 대우자동차 판매와 또 성우종합건설이 이미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고 있기 때문에 이 더 이상 사업을 계속 이끌고 가기는 무리다. 이런 판단하 이제 파산을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일단 채권단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이제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또 한두 달 안에 토목공사를 뭐 시작한다. 이러한 구상을 갖고는 있지만 이 과연 파이시티가 이 파산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지는 미지수이고요. 또 표를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은행권의 누적 이 PF 대출 규모 같은 경우 좀 계속적으로 올라가가지고 올 3월달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47조 9천억이 현재 쌓여 있고 이게 전체 다 합하면은 약 120조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연체율 역시도 이제 지난해 2008년 12월과 비교를 했을 때 뭐 2배 거의 3배 이상 현재 지금 올라간 상황이 있으니까요. 현재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PF 사업 같은 경우 좀 어디까지 난관에 부딪힐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네, 좀 화면에 나갔지만요. 은행권의 누적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모가 120조 원에까지 지금 육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다른 전국에 많이 깔려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도 역시 좌초 위기를 맞게 되는 것 아닌가. 결국 부동산 시장 문제가 금융권까지 확산되는 건 아닌가 우려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파이시티 파산을 계기로요. 이번 민간 PF는 물론 이제 전국에 한 40여 개, 총 120조 원 규모에 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대규모 이제 공모형 PF 사업들이 줄줄이 좀 좌초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의 이제 3분의 2 정도가 이 부동산 이 경기가 정점이었던 2006년과 2007년에 이제 사업 시행사 선정이 이루어진 사업들로기 때문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이 준비해놓은 표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요. 이 사업명이나 발주처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이 주요 공모형 이 PF 사업들 같은 경우 좀 사업들이 현재로서 좀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 아주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또 뭐 판교 알파돈 사업이라든지 또 천안의 국제 비즈니스 파크 또 은평 뉴타운의 이 민관 합동 개발 역시도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이러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들 사업이 이제 좌초가 될 경우 이제 자금을 대서온 이 금융권 특히 부실이 심한 저축은행들의 연쇄적 후폭풍도 현재로서는 얼마나 될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주요 공모형 PF 사업들이 이미 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 자금 조달 불능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산위기에 몰려 있다는 점
저희가 또 한 번 지적을 해볼 수 있겠고 또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좀 정부가 일정 정도 선까지는 과감히 개입을 해서 이 최소한의 시장에서의 구조조정만큼이라도 좀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최장수 장관 하면은, 우리가 뭐 환경부 이만희 장관도 꼽을 수가 있겠지만,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꼽을 수가 있겠죠. 교체 뭐 전망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 개각에서 유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제 곧 있으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지금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결국 규제 푼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네요.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이제 방점을 둘지 안 둘지 그 부분조차도 아직까지도 좀 판단을 하기 이른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유임을 맞아서 기자 간담회를 벌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부처별로 지금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심도 있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라면서 시장 조사가 끝나면은 결코 발표를 늦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정 장관은 이 DTI 완화 등의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을 때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치밀하게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 시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정해진 목표가 있기는 하지만 이 시기를 밝힐 경우 좀 자칫 이 시장에서 반응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또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자칫 뭐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와 협의 없이 함부로 말을 했다가 지난달에 뭐 발생했던 이런 상황들처럼 좀 뭐 정종환 장관이 조금 곤란한 경우를 겪게 되는 이런 상황들까지도 아마 본인 스스로 좀 배제를 하지 않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문제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부채 문제가 계속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정종환 장관이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이 기획재정부 등과 관계부처와 이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LH 부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정부 때 아무래도 국책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또 통합이 지연되다 보니까 발생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LH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좀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일정 정도의 재정 투입까지도 현재 뭐 정종환 장관으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기획재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국토부 차원에 있어서는 이러한 재정 지원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쪽으로 현재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국토해양부의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4대강 사업 같은 경우 분명한 국책 사업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근본적인 부분은 지자체가 지적할 대상이 아니다. 국책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겠다. 이러한 입장도 밝혀서 어제 또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라고는 했는데 일단 발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곧 뭐 현장 검토 작업 후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여러 분야에 함께 묶여서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계 소식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LG그룹이 이제 R&D 분야, 그러니까 연구개발 인력을 뽑을 때 경력직이 아니라 신규로 뽑는 사원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뽑을 수 있도록 상시 채용 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밝혔나 봐요. 그렇습니다. LG그룹이 우수 연구개발 인력 확보를 위해서 신입 R&D 직원을 채용할 때 있어서는 앞으로 상시 공개 채용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통 이제 상시 채용 같은 경우는 이 경력직 모집에 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최근 들어서 이제 미래 신사업 분야에 워낙 인공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지자 좀 신입사원으로 이 같은 상시 채용을 전격적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LG그룹 내에서도 정확히 말하면 LG화학과 또 LG이노텍이 이제 해당 계열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7월부터 2차 전지 분야에 있어서 현재 지금 R&D 인력을 경력과 신입 가리지 않고 지금 상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또 LG이노텍 역시도 지금 생화학과 또 솔라텍 분야에서 R&D 신입 직원을 좀 수시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입니다. 이 LG그룹 측은 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기존과 같이 이제 한꺼번에 이 신입 사원을 채용할 경우 인력은 대거 몰려서 경쟁률이 높아지는 그러한 뭐 부분이 있겠지만 하지만 쓸만한 인재 찾기가 결코 쉽지가 않고 또 추가 모집도 결코 쉽지가 않다면서 좀 R&D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인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좀 언제든지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상시 채용이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밝혀서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좀 상시 채용이 좀 재계 전반으로 또 R&D 분야뿐만 아니라 모집 분야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이런 아주 좋은 R&D 분야에 관심 있는 이공계 인력이 있으면 이 뉴스 꼭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요즘 물가 사정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어제 생산자 물가 8월 지표가 나왔죠. 보니까 특별히 과일값 그리고 뭐 채소값이 크게 올랐다라고 하는데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8개월 연속이나 오를 수 있었던 큰 공을 채소값의 어떤 상승세가 좀 기여를 한 것 같아요. 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네. 농산물 가격이 좀 물가 상승에 기여를 하는 바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물가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서 최근에 물가 상승세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요. 특히 이제 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이 생산자 물가 동향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그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한국은행에 따르면은 7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 오르면서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는 이제 그 구조상 한두 달 뒤면은 소비자 물가와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이 부담감이 앞으로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특히 이제 채소 가격이 작년 동월 대비해서 33.8%나 뛰는 모습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또 과일 가격 역시 또 뭐 계절 과일 중심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또 뭐 공산품과 유가 또 원자재 가격도 뭐 작년보다 크게 오른 상황이고요. 어느 한 분야 결코 만만한 분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이 금통위가 기준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에 대해서 아무래도 물가 상승의 압력이 있다 보면은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러한 뭐 상황이 처해질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경기가 완벽하게 특히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 인상을 또 2달 연속 진행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뭐 이달 기준금리 결정을 어떻게 보면은 올해 전체적인 금통위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민 얘기가 나왔으니까 서민 대출 얘기를 좀 해보죠. 최근 들어서 뭐 정부 차원에서 좀 주도하는 면도 없잖아 있어 보이는데요. 헬스알론이다, 뭐 미소금융이다 해서 서민 관련 대출 상품들이 또 많이 나왔고 인기도 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주 주목할 만한 통계가 하나 나와서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4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요.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뛰었다라고 합니다. 안 좋은 사인이네요. 예, 아무래도 뭐 그리 좋지는 않은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 직전 수준으로 다시 올라섰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이제 서민 대출을 뭐 늘리기는 해야 되는데 그 늘릴지 여부에 있어서는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서울경제신문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이 시중 4대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현황을 좀 조사한 결과입니다.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좀 안정세를 타면서 1% 밑으로 가라앉았던 이 연체율이 최근 들어서 다시 지금 1% 선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올 6월달 기준으로 해서 0.76%까지 가고 있고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뭐 1% 선을 돌파하는 것도 뭐 그렇게 장담하지 않은 일만은 아니지 않겠는 현재로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경기 지표가 계속적으로 호전이 되고 있지만은 좀 아직까지는 바닥 경기가 여전히 좀 차갑기 때문에 좀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좀 자영업자에 있어서 이 대출 연체율도 늘고 있다라는 것이 은행들의 설명입니다. 이 자영업자 대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소매업이나 또 음식업에 몰려 있다는 것이 바로 연체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요. 2008년 기준입니다. 자영업자 당시에 이제 3년 내 폐업률이 약 10% 선이었는데 반해서 음식업은 약 20%, 또 소매업은 15%에 달해서 한마디로 식당과 가게를 하기가 그만큼 만만치 않다라는 점을 저희가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뭐 예전 같으면 식당을 차리면 그래도 먹고는 산다라고 했는데 이런 말도 다 뭐 옛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정부가 이렇게 서민 대출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뭐 연체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거에 감안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재정 지원까지도 감안을 하는 상황에서 미소금융과 햇살론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이런 연체율을 감안을 해서 이 좀 서민 대출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서민 관련 대출 또 자영업자 관련 연체율 저희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현대신문 경제부에 있는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는 이렇다 할 경제 지표가 없는 가운데 상승세로 끝이 났습니다. 지난 주말 안 좋았던 부진한 고용 지표 때문에 FOMC가 오늘 밤에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추가 경기 완화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이 지난 주말에 이어서 지난 밤까지도 계속해서 연속으로 피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가 한 45포인트 0.4% 정도 추가로 올라서요. 1700선 바로 턱 밑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뉴욕장을 그대로 오늘 담는다면 우리 증시도 조금은 더 1800쪽으로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하지만 역시 오늘 밤에 되어서야 FOMC 결과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결과 전까지는 지켜보는 세력도 만만치 않겠다 싶은데요.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소식은 잠시 후 출발 센 증시를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